네, 제2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입체적인 그 비즈니스 영역, 비즈니스 영역은 상품과 X축의 배송 방식, 그다음에 Z축의 프로세스, 이 세 가지를 놨을 때 전통적인 상거래가 이 부분이라면 전통적인 상거래가 검은 걸로 할게요. 검정색으로. 전통적인 상거래가 요 부분이라고 한다면 부분적인 이 비즈니스 영역은 이만큼 다가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우리가 주는 이 비즈니스의 핵심 영역은 요 정도다. 여기가 이 비즈니스의 이 핵심 영역이죠. 요 부분, 요 부분과 요 부분.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의 핵심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상품의 특성은요. 이 디지털 상품의 특성은 요거 하나 좀 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어떤 거예요? 단일성과 재현성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 어렵죠. 단일성과 재현성이라고 있어요. 요것을 구분을 하는데 여러분 용어들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이 단어에 신경 쓰지 않으셔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론에 같이 들어갈 때는 좀 어려운 단어들을 직면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단어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단일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신호를 디지털화해서 동일한 매체로 저장하고 재생하고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단일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다 적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재현성은 뭐예요? 무한히 반복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재현한다는 얘기죠. 반복해서 사용하고 복사를 해도 우리가 원래의 그 자연 신호를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재현성이다. 디지털 상품에는 단일성과 재현성이 있다. 이렇게 요 정도로 좀 알아두시고요. 어떤 그 신호의 가공이 쉽고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된다.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냥 우리가 가볍게 단일성과 재현성이 있다.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과거의 것들은 그렇게 크게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에 영역 첫 번째 영역이었었어요. 그럼 영역의 두 번째 영역은 어떨까요? 보세요. 아까는 첫 번째 영역이었고요. 두 번째 이 비즈니스 영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이 비즈니스라고 얘기해요. 물리적 상품과 비교한 디지털 상품의 특성. 물리적 상품 여기 있죠? 물리적 상품과 디지털 상품의 특성을 비교를 했어요. 그럼 아까는 뭐 단일성과 재현성에 의한 것이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 디지털 상품과 물리적 상품 이런 것들의 차이는 어떻게 차이가 이루어지느냐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 여러분들 교재를 볼까요? 이거 쓰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교재 14페이지에 보시면요. 14페이지에 보시면 물리적인 상품과 디지털 상품에 대한 유용성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중요한 부분만 체크해서 나가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물리적 상품에 여러분들 교재 14쪽에 있습니다. 유용성하고 내구성. 유용성은 뭐예요?
현재의 이 물리적 상품과 디지털 상품에 대한 외적인 그 스페시피케이션이에요. 사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내구성, 몇 가지예요? 5가지로 이해해서 유용성. 물리적 상품은 어때요? 직접 만질 수가 있죠. 물리적이라는 건 뭐예요? 이 피지컬한 부분들, 그다음에 그래서 형체가 있어서 우리가 만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디지털 상품은 어때요? 실체가 없고 그다음에 컴퓨터 등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 경험을 써요. 실체는 없죠. 왜 실체가 없을까요? 왜 실체가 없을까요?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실체는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죠. 물론 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을 만질 수는 있지만 제품 자체를 만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유용성에서는 디지털과 물리적 상품과 디지털 상품 이것은 비교가 된다. 유용성에서요. 그다음에 내구성 한번 보실래요? 내구성. 복사나 이동 시에 품질이 저하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된다. 그렇게 있죠, 그죠? 복사를 한다든지 또는 이동을 하게 된다든지 그럼 품질이 어때요? 중고 상품이 되는 거죠, 그죠? 중고 상품이 오래 두면 오래 둘수록 유효기간이 있듯이 내구성에서는 물리적 상품은 소멸을 한다. 그다음에 디지털 상품은 어때요? 지속적으로 복사하고 영구적으로 보존이 가능하죠. 왜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복사해서 파일로 보관한다든지 그랬을 때 영구적으로 보존도 가능하죠. 여러분들 예를 들면 사진이에요. 일반적인 사진을 찍었어요. 인화를 했어요. 햇빛에 오래 두면 어떻습니까? 복사를 하거나 또 이동하거나 또는 앨범에 끼워놓거나 할 때도 그 사진이 변색이 돼버리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소멸한다. 그런데 우리가 스캔을 떠서 복사를 해서 스캔 떠서 컴퓨터 파일로 보관하게 되면 그 사진은 1년 있다 꺼내봐도 물론 뭐 컴퓨터의 어떤 그 용량이나 그래픽 카드에 따라서 화질이나 이게 좀 변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고 고장이 나 있지 않다면 그 색깔은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사 가능성 어때요? 물리적 상품은 낮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상품은 매우 높고요. 특성에 보면 변형과 수정이 가능성. 물리적 상품은 어때? 한번 생산되면 변형과 수정이 어렵죠. 그렇죠? 어떤 물론 뭐 우리가 강제로 변형시킬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용도에 맞는 물리적인 그 변형은 물리적 제품에 대한 물리적 상품은 한 번 생산되면 변형이 좀 어렵고 수정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디지털 상품은 어떻어요? 반복적으로 수정이 가능하죠.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한번 얘기해요. 사진을 원본으로 놔두고 뭘로 해요? 여러 가지 사진의 어떤 그 명암이나 형태를 수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어떤 포토샵이라든지 아니면 사진 수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또 제품을 한 부분을 우리가 없앴다가 다시 또 다른 거로 이렇게 장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생산 비용, 반복 생산이 추가되는 가변 비용이 높다.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반복 생산에 추가되는 가변 비용이 높다. 어때요? 가변 비용이라는 건 뭔가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반복 생산될 때 이루어지는 재료라든지 원료가 바뀌거나 또는 좀 더 그 제품의 퀄리티가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다른 똑같은 수지, 예를 들어서 수지라는 거 있죠. 플라스틱 원료를 녹여서
어떤 사출물에 넣어서 그 형태를 만들었다고 가정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수지의 어떤 그 고급화, 가격이 싼 것과 가격이 비싼 재료가 원료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가변 비용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지털 상품은 어때요? 초기 생산에 드는 고정 비용이 높습니다. 그래서 초기 생산에 드는 고정 비용만 높을 부분이지 가변 비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상품과 물리적 상품은 생산 비용에서 디지털 상품은 어때요? 초기 생산에 드는 고정 비용이 높긴 하지만 물리적 상품처럼 반복 생산에 추가되는 가변 비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디지털 상품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우리에게 접근하고 다가오기 쉽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그렇다면 이 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 이 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 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 한번 이제부터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와닿는 지금까지 1강과 지금 2강 초반에 들었던 여러 가지 것들은 조금 어떤 학술적인 면에서 이 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를 얘기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과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 이 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 이 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가 이제 자 처음에 처음으로 이 비즈니스 전자상거래. 자, 이 비즈니스의 실질적 출현은 이 비즈니스의 실질적인 출현. 이 비즈니스의 실질적인 출현은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의 도래, 인터넷에 생긴 것에 따라서 인터넷의 도래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터넷이 없다고 해서 그것은 이 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그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다만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한 이 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인터넷의 도래에 의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추력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나간다면 실질적인 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 이전에도 기업 간의 거래 정보 처리에 전자적인 방식이 활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출현 및 활용 시기를 통한 이 비즈니스 유래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살펴봤지만 자 결론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인터넷 이전에도 뭐가 있었다고요? 기업 간 거래 정보 처리. 그러니까 인터넷이 도래하기 전에 이미 어때요? 회사와 회사 또는 기업 간의 네트워크로 거래 정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선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책상과 이 책상에서 인터넷 없이 컴퓨터를 통한 네트워크라고 그러죠.
거래 정보 처리에서 전자적 방식이 활용되었어요. 이미 이게 전자적 정보 여기 활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출현 및 그 활용 시기를 통한 이 비즈니스는 어떠한 것이 있었냐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말하는 첫 번째로 EDI라고 해요. EDI. 이게 인터넷 없이 첫 번째 생겼는데요. 이 EDI는 뭐예요? 일렉트로닉 뭐예요? 데이터 인터체인지예요. 인터체인지. 전자 문서 교환. 인터체인지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EDI라고 얘기하는데 이 EDI는 전자 문서 교환이라고 얘기해요. 전자 문서 교환. 이 전자 문서 교환은요. 인터넷 없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옆에 책상과 옆에 책상 사람 직원과 직원끼리 함께 볼 수 있었어요. 인터넷 없이. 이게 1970년도에 EDI가 발달이 돼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인터넷이 도래하기 전에 기업과 기업 간 내 전자적 방식이 활용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칼스라고 하는 거예요. 칼스는요, 컴퓨터 에이드, 그 다음에 로지스틱 서포트라고 그래서요. 요것을 그래서 한번 적어볼까요? 컴퓨터, 그다음 에이드, AIDED예요. 그다음에 AID, 로지스틱 서포트, 로지스틱스 서포트. 그래서 요 앞에 이니셜을 땄어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칼스라고 부르는데 요것도 전자문서 교환이에요. 이거는 언제부터요? 1980년대 생겨났어요. 말 그대로죠. 컴퓨터가 복합되어진 기술적 거래, 로지스틱 서포트 교환한다는 거죠. 서로 문서를 교환하는 그런 거고요. 그렇다면 1980년도에서 이쪽에다 쓸까요? 지우기는 시간이 좀 그래서 1990년도에 이제 비로소 들어온 게 전자상거래야. 1990.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자상거래라고 명명하고 우리한테 다가온 것은 언제예요? 1990년대. 1990년대에 비로소 전자상거래라는 말을 썼어요. 전자상거래. 이게 뭐야? 이 전자상거래가 이걸 좀 구분되기 위해서 색깔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이 전자상거래라는 건 뭐예요? 이커머스 또 일렉트로닉 커머스. 이게 이커머스예요. 이커머스 또는 일렉트로닉 커머스. 일렉트로닉 커머스예요. 그래서 앞에 뭘 땄어요? 이커머스, EC라고 해요. 또 그래서 우리가 또 얘기하는 건 뭐라고요? EC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요것을 따서 EC. 다시 말해 이것들 우리가 명명할 때 전자상거래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인 이커머스, 이비즈니스가 정착된 거는요. 이비즈니스가 정착된 건 1998년 이후입니다. 1998년 이후부터 뭐라고요? 이비즈니스가 명명되어집니다. 이비즈 이렇게 제가 썼고요. 실제로 이비즈니스라는 명명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는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는 자,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볼까요? 여기 교재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 교재 15페이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EDI, 즉 Electronic Data Interchange라고 해서 전자문서 교환이라고 여러분 도표를 보시죠. 이 비즈니스 유례 발전 단계에 보시면 동일 업종 내의 EDI를 통해서 기업 간의 거래를 한다. 그다음에 관련 정보를 어떤 시설 표준화해서 유통이라든지 은행, 제조업 등에서 사용했고요. 특징이 뭐야? EDI 특징. 그 맨 밑에 있죠. 폐쇄된 네트워크. 그다음에 업종 내에서만 표준화하고 기업 거래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만 표준화가 돼 있어서 서로 다 다른 곳에서 보기에는 조금 합리적이지 못했다. 왜냐하면 쓰는 용어들이 스탠다드화가 돼야 되는데 스탠다드화가 되지 못해서 기업 업종 내에서만 표준화가 되어 있다. 그 옆에 보시면 칼스가 되어 있죠. 여기 컴퓨터 에이디드 로지스틱스 서포트 해갖고 칼스가 있어요. 그 칼스에 보시면 미 군수물자 공구 표준화부터 미 정보 조달 프로세스까지 비로소 이제 EDI가 지나면서요. 여기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나옵니다. 표준화라는 건 여러분 표준화 스탠다드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자, 우리가 어떤 제품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휴대폰 충전을 예를 들어 볼까요? 휴대폰 충전의 충전기 아답터의 그 끝에 있죠. 그 우리가 C타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C타입이 스탠다드화가 안 돼 있다면 C타입 속에 들어간 핀이 스탠다드화라는 건 이런 의미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C 타입이 돼 여러분 휴대폰 충전할 때 C 타입이 돼 있는 것이 이제 이렇게 앞에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어 손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안에 핀들이 들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6개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꼽아요, 여기에? 휴대폰에 이제 장착을 하잖아요, 그죠? 이 휴대폰에 장착을 하는데 여기 C 타입이에요. 이 C타입인데 어떤 회사에서는 이것을 C타입이라고 얘기해놓고 핀이 3개가 되어 있고 또 어떤 회사에서는 핀이 6개가 되어 있고 또 C타입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데에서는 이 앞에 이 둥근 모양이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선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혼란이 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C타입이다. 그러면 여기 핀이 6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에는 둥그레야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전격 용량은 얼마이고 요게 메이커들과 제조업체들과 제조업체가 협약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스탠드와 표준화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해외를 나가더라도 세계적인 표준화가 성립되어 있는 곳이라면 이 C타입은 내가 어떤 유럽에 가더라도 C타입을 꼽을 수가 있고 충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비표준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또 어떤 걸 걸까요? 여러분들 일본에 가면 110V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220V예요. 전기화는 각 국의 사정에 의해서 표준화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주 크리티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해외에 나갈 때 표준화되지 않는 전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댑터를 가지고 가야 되죠. 110V 커넥터를 가지고 가야 된다든지. 그래서 표준화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드렸는데 칼스에서는 보면요 94년 민간 기업에서 어때 광속상 거래 어떤 개념을 도입을 했고요. 특징을 한번 보실까요? 그 밑에 폐쇄된 네트워크 똑같아요. 폐쇄된 네트워크는 어차피 폐쇄된 네트워크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신산업 내 표준화가 이루어졌고 기업 간과 정부 간의 거래가 비로소 시작됐어요. 그래서 칼스는 1984년도에 칼스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EC라고 얘기했던 일렉트로니컬 어떤 그 뭐죠? 커머스, 일렉트로닉 커머스에서 이제 그 B2C, B2B로 확산이 되면서 온라인 기업과 오프라인 기업 간에 서로 보완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특징으로 EC의 특징으로 보면요, 소액 형태의 지불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전자화폐 거래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비즈니스 2000년도부터 나오기 제반 인프라 기술이라는 게 인터넷이라든지 전자 네트워크라든지 정보 기술의 본격적인 게 도입이 됐고요. 또 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징을 한번 볼게요. 밑에 정보의 흐름과 화폐의 흐름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기업 간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이때부터 전자화폐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요 2강까지 들으시고 다음 시간에는 전자상거래 세 번째 3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